안녕하세요. 네. 저 일당 100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400명이 모이신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하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아, 네. 사실 오늘 이제 하는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인데요. 제가 이렇게 앞에 여기를 보니까 22번째 라고 그래서 이게 1년에 두 번씩 있는데 그럼 10년이 넘은 건가요? 네, 제가 아마 거의 처음부터 했던 것 같은데, 아, 아니요. 하여튼 이렇게 길게 사실 계속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섬 공동체가 이렇게 10년 이상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눈에 안 보이더라도 정말 이제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기분이 좋고요. 사실 오늘 이제 강의하는 내용은 이제 아마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를 뭐 이거 꼭 들어야 되나? 이 강의하는 저도 꼭 이걸 하셔야 되나?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쉬운 말로 하면 원조거든요, 원조.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원조가 뭔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조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또 뭐 원조 주는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도 들으셔서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원조도 받고 원조도 준 나라 사실 이런 나라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거에 혹시 몸담아서 일하지 않으시더라도 이게 참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자제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료분들한테도 이게 얘기 들으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좋은 거니까 하라든가 뭐 이렇게 좀 권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한 15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암이셨어요. 근데 암인데 제가 이제 사실 미국에서 좀 공부를 또 뒤늦게 또 뭐 하나 하고 싶어갖고 가 있는데 암에 걸리셨다. 그래서 수술 받으시는데 이제 12월에 수술 받으시는지 저는 그 다음 해 이제 5월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수술 받으시고 한 1년 정도 사실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5개월 동안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반년 정도 남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맏딸인데 동생들 다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모시고 병원에 다닐 거 할 테니까 너네는 이제 고동안 수고해서 쉬어라 그러고 이제 제가 모시고 병원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1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했던 1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러고도 또 6개월을 또 사셔갖고 이제 그 다음에 중간쯤 됐는데 이제 그때는 이게 약을 특별한 걸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약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얼비툭스라는 건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장암이셨는데 이거를 쓰면은 이게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이게 보험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약값이 얼마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15년 전에 아, 어,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잠깐 또 다시 켜놨다가 다시 끄는 거를 제가 잊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쓰면은 좋은데 약값이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병원비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6개월 하면 약간만 2,400만 원이고 1년이면 이제 4천 이제 4,800만 원이고 이제 이렇게 돼 갖고 이걸 언제까지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한 뭐 적어도 4, 5개월은 이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또 이제 그걸 동생들을 다 해갖고 돈을 이제 내라. 그래갖고서는 이제 모아서 그걸 해드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원래 약속했던 기간보다 이제 그 수술하고 2년 이제 4개월을 사셨어요. 많이 사셨는데 그때 이제 그 특허를 이제 제약회사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죠. 다른 나라 회사였는데 미국 회사였는데 이게 이제 그런 약을 발명을 하면은 함부로 우리가 복제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 특허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하는데 이 의료보험의 세주전이 너무 이제 비싸니까 이게 그 재정에 부담이 돼서 못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이제 우리가 의료보험 이제 커버도 많이 되고 하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게 어떤 걸 그런 일이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이런 국제개발 협력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보면은 질병 뭐 이런 가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가난 특히 가난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질병이 아니죠. 저 가난이라는 질병을 이거를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정말 부국강명 정말 이제는 남들이 보면 부자 나라라 그래요. 부자 나라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렇게 못 느끼는데 부자 나라라 그러는데 부자 나라가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세계.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질병을 퇴치한 건데 이거 특허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질병이 굉장히 낫지 않는 가난이 낫지 않는 고질병인데 극복하고 한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데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된 건가? 한국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살게 됐나? 그래서 사실 물어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물어보는 나라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쪽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반 정도는 그냥 우리 자체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 우리 자체로. 그리고 한 반 정도는 우리가 진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했더니 되더라. 사실 그런 거를 또 좀 하고 거기다가 좀 이걸 하려면 가르치려면 또 돈도 들고 기술 전수하려면 또 돈도 드니까 이제 돈도 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특별하게 다른 나라가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세계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부르짖고 뭐 책도 쓰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에서 한국에 갖는 위상은 정말 남달라요. 그래서 뭐 뭐 BTS라든가 이렇게 더 유명해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이 가난을 퇴치하고 이런 선진국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역사상 참 드문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이대에서 국제대학원에서 이 국제개발 협력을 가르치는데 거의 다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이제 이번 학기 한 25명 정도 제 클래스에 들어오는데 이 중에 이제 한 3분의 2는 개발도상국에서 와요.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공무원들도 오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오고 해서 이런저런 장학금도 보고 뭐 자비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한 3분의 1은 어디서 오냐면 이제 선진국에서 와요. 그래서 특히 독일에서 많이 와요. 이번 학기는 독일, 프랑스에서도 오고 뭐 미국 학생들도 있고 이제 유럽 학생들이 있는데 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지금 이대에서 강의한 게 한 10년이 넘는데 이제 이렇게 점점 외국인이 많이 와요. 전보다.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럼 한국이라는 이 특수한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배우고 가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변화를 잘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달라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럼 우리가
어떤 그 원조를 받았었고 또 어떤 원조를 지금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그런 거를 알아두시는 거는 좀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러니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두 번째는 ODA 공여국 그 원조를 주는 나라의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국제개발협력의 그 어떤 정책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제가 매번 여기 오면 이제 여쭤봅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여기 청계천입니다. 네, 아 그래도 이제 네. 점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연령대가 해를 거듭할수록 젊어지셔 갖고 이제 제가 볼 때 한 두세 번 더 오면은 이게 어디냐 필리핀이냐 캄보디아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젊은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요 이거 청계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의 청계천과는 너무나 다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 거라 그러면서 보면서 이게 동양 사람 같은데 뭐 이게 어딘가 필리핀인가 뭐 어딘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처럼 사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우리나라가 OECD 이제 OECD라는 기구에 언제 들어갔지? 그러면은 몰라요. 이거 언제더라? 이거 벌써 태어나고 났더니 OECD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회원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사실 상당히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물론 세대 차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세대 차가 굉장히 큰 거는 살아온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이렇게 그 연배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이런 세대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셨고 또 그렇게 하게 해갖고 우리나라를 이제 반석에 올려놨는데 사실 새 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심할 때도 있죠. 어느 쪽을 보고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네. 자, 이거를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얼마나 빨리 됐나 하는 건데요. 밑에는 이제 초록색은 경제 성장률이고요. 위에 파란색 선으로 간 게 그 1인당 국민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게 53년에 6.25 전쟁이 끝났을 때 67달러였어요. 60년에 80달러고 이때는 이제 늘 아프리카 가나보다 우리가 가난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저기 이제 그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이 이제 원조를 해서 지어준 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가더니 2020년에 32,960불이 됐습니다. 1인당 그 국민소득이. 그래갖고 유례 없이 이렇게 빨리 그 증가한 나라죠. 자, 그러면은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OECD 회원국은 이제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이제 한 30 몇 구개국인가요? 하여튼 이 좀 잘 사는 나라들의 이 클럽이라고 하는 OECD 회원국이 저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도 그에 못지않게 뭐 더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저게 202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OECD에 가입한 게 1996년이죠. 그래서 1995년에 이제 10,000달러가 넘어가면서 우리 이제 10,000달러 들어갔으니 우리 잘 산다. 그래서 이제 OECD에 들어가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OECD에 뭐 들어가자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다가 그냥 들어갔습니다. 어쨌거나 96년에.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OECD DAC 가입 이게 이제 보면은
1996년에 OECD에 들어갔는데 2009년에 DAC라는 걸 가입했는데 저 DAC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개발원조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OECD에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도 위원회가 여러 개 있듯이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이 DAC는 개발 협력 그러니까 원조를 하는 잘 많이 하고 잘하는 나라들이 여기 들어와 갖고 같이 우리 정책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 나갈까 이런 이제 논의를 하는 데인데 우리가 그걸 빨리 들어가질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1996년에 OECD 가입할 때 우리나라의 원조가 너무 적어갖고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커져야 저기에 들어갈 텐데 왜냐면 저기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책임이 생겨요. 근데 이거 위원이니까 원조 많이 해야 된다. 또 정책은 우리가 이렇게 그 같이 논의해서 이렇게 좀 공동의 정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압력을 받으니까 빨리 들어갈 필요 있네. 조금씩 늦추다가 2009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8년에 그 우리나라가 좀 그 저기 유럽 미국발 경제 위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전 정권에서 이제 그 노무현 정부에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 들어가는 거를 그대로 추진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바로 다음 해에 G20 정상회의를 했어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G20 우리가 그전에는 G7 뭐 거기다가 러시아를 끼면 G8 이렇게 회의들을 보통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룹 오브 세븐 해갖고 잘 사는 나라 7개 여기 제가 한 것 같긴 한데 잘 사는 나라 7개에 러시아를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왜 저 나라들이 이제 회의를 하느냐 대부분 저 나라들이 부자 나라고 그 다음에 선진국이라고 이제 부르는 나라들이니까 이 세계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자. 유엔만 해도 뭐 그 회원 수가 194개인가 이렇게 되니까 많으니까 여기 이제 자원 있는 나라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어떻게 이런 이제 그 지금 세계가 당면한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논의를 하는 거죠. 근데 2008년에 이제 경제 위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야 우리 이거 7개 나라 갖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좀 더 많은 나라들이 와서 해야겠다. 그러면 좀 어떤 나라들을 여기다 낄까? 그래갖고 G13을 할까, 뭐 G14를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G20으로 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이제 그 G20에 들어가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워낙 G7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인구 많은 나라들이랑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G20이 돼서 그 회의를 아마 G20 정상회의를 2010년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에 그 저 리셉션을 이제 국립박물관 거기서 했던 게 이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우리가 저기다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의제를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할 때 개발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하자. 개발.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개발을 도와갖고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집어넣어야 된다. 의제. 그거를 우리나라가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가 하는 것보다 그게 되게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한국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한국이 해갖고 개발 협력을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여기 우리 의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이렇게 세계가 경제 위기일 때 이거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각자 도생하느라 자기네 나라 어떻게 힘든 데서 빠져나갈까 그거 얘기하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어떻게 해갖고 이 지금 난국을 헤쳐나갈까 이 잘 얘기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여튼 우리가 G20 정상회의에 의장국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국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2011년에 부산에서 세계 원조 총회를 했어요. 이거는 원래 OECD가 이제 DAC 개발 원조에 대해서 정책 얘기를 하는 거를 3년마다 이제 그 고위급 회의를 하는데 그 네 번째 회의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에 대해서 원조 개발 DAC에도 가입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회의를 유치하겠다 해서 부산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이 어떤 데냐?
우리나라 원조가 처음으로 부산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 때에 굉장히 크게 세계의 이제 그런 그 개발을 도와주는 원조 관련된 그 정부 기관, 정부 사람들, 국제 기구 사람들, 그 다음에 단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 지구촌의 빈곤을 좀 퇴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그 우리 그 개발 협력의 핵심에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2020년에는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의 수출 세계 7위. 네. 그 코로나 19를 틈타서 우리가 이탈리아를 넘어간 적도 있죠. 이탈리아를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상당한 그 위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원조를 받은 역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원조를 얼마 받았냐면 121억 달러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그 무상 원조 66억 원, 유상 원조 55억 원인데, 무상 원조는 그냥 우리가 받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유상 원조는 우리가 받았는데 좋은 조건으로 받아서 뭐 한 30년 있다 유제 조금 붙여서 돌려준다든가 이렇게 좋은 조건의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121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이제 세계은행에서 우리 이제 차관받는 나라에서 이제 졸업을 했고요. 이제 2000년에 그 OECD에 이게 이 나라 수원 대상국이라는 건 어느 나라에 줘야지만 이게 원조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뭐 해일이 일어나서 거기다 준다든가,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서 도와주면 이거는 원조가 아니에요. 왜냐, 잘 사는 나라 도와주는 거라서. 그래서 어떤 대상 국가, 그 어느 정도 이하로 사는 나라에 지원을 하는 것만 원조로 이제 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2000년에 그 대상국에서 졸업을 했어요. 하면 이제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원조라고 아시면 되는데, 이게 영어로는 이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해갖고, Official이라는 거는 공적 기관이 하는 거다. 정부나 공적 기관. 그 다음에 Development는 Development 개발이나 발전을 어시스턴트 지원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에이드인데 정부가 주는 공적인 원조를 요거를 ODA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ODA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ODA로 설립된 직업훈련원을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전문성을 가진 일꾼들이 필요한데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직업훈련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가 산업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거기에 맞춰서 직업훈련원을 많이 세웠어요. 그 직업훈련원 세운 돈이 전부 다 원조자금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여기 보시는 한독 부산 직업훈련원, 정수 직업훈련원, 그 다음에 대전 직업훈련원, 한백 창원 직업훈련원은 지금 폴리텍 대학교로 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폴리텍 대학교 1캠퍼스, 2캠퍼스, 3캠퍼스. 근데 여기가 다 직업훈련센터라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판금, 전자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뭐 용접, 뭐 그 목공, 자동차 이래 갖고서는 정부가 가는 산업 정책하고 이거를 맞춰서 직업훈련을 막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직업훈련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원조를 받아갖고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원조가 시작됐냐 하면은, 사실 이 원조를 ODA라고 부른 거는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부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원조를 받은 건 언제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잖아요. 독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우리는 원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군정이 들어왔죠. 1948년까지 이제 미군정이 우리 독립 그 정부 수립할 때까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점령지 구호 원조, 뭐 미군정 점령지 경제복구 원조, 대외청산위원회 차관 해갖고 하여튼 이때 그 군정동안 그랬고 그러고 몇 년 후에 바로 또 한국 전쟁이 나갔고 한국 전쟁이 나면서 유엔에서 참전을 하기로 하고 참전을 하면서 또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 바로부터 한국 민간 구호 Civil Relief in Korea라는 이제 이게 결성되고 한국 재건단이 1951년에 결성이 돼갖고 우리나라에 전쟁에서 피해 난 것들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통일부흥위원회라는 걸 설립을 했죠. 그래서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원조를 막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이제 한국 전쟁이 얼마나 이제 큰 사상자를 냈느냐 하는 걸 그냥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막 부서졌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호를 하느냐. 우선 급히 먹여야 되고 뭐 병 치료해야 되니까 그리고 고아 돌보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복구를 하자. 경제를 재건하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구호에서 점점 재건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을 하려다 보니까 뭐 이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인프라가 없어갖고 뭐 철도도 없죠. 그다음 비료공장 이런 것도 없죠. 병원도 없죠. 발전소도 없죠. 이런 인프라 위주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해서 이제 저런 것들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우연하게도 아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전쟁 이제 피해가 나고 나서 이제 원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유럽도 이제 전쟁 피해 때문에 원조를 받았죠. 미국의 원조를 받기 시작했는데 50년대, 60년대는 이 원조가 저렇게 인프라를 지원하는 원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조도 다 이제 정책 방향이 있는데 이게 50년, 60대에는 인프라 유럽도 이제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재건하면서 인프라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난한 나라도 인프라를 지원하다 보면은 뭐 산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게 되면 뭔가 무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무역을 해갖고서는 좀 잘 살게 되면 이제 전체 경제 이제 발전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뭐 근대화 이론이라는 게 나타나갖고 이제 그 인프라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인프라 지원이 제일 절실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어떤 개발 협력의 정책 방향과 우리가 필요한 게 딱 맞아 떨어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농산물이 남아 돌면서 어디 갖다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농산물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농산물 지원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헬프 코리아 트레인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광고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유니세프라는 유엔의 아동기금 광고를 보시면은 유니세프는 한국 전쟁 때 들어와서 한국 어린이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광고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한국 전쟁이 나면서 미국에 있는 교포들 위주로 해서 모금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가 자유열차라는 이름을 붙이고 왜냐하면 이게 누구랑 싸우냐면은 위에 북한이랑 싸워갖고 이 한국의 프리덤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저거를 열차 이름을 The Freedom Express 자유열차라고 그러고 저거를 이제 저기 보시면 이제 한복 입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뉴욕부터 샌프란시스코를 횡단하면서 이제 모금을 하는 이런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를 옛날에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했던 거고 요 밑에 보시면 케어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케어라는 거는 이제 CARE는 단체 이름이에요. 이 단체는 원래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굉장히 전쟁 피해자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 좀 도와주자 그래갖고 저 박스 같은 데다가 통조림도 넣고 뭐 먹을 거 넣어갖고
그 스팸 같은 것도 저런 데 넣고 해갖고서는 이제 보냈던 건데 우리나라에도 저 케어 패키지가 왔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저기 그 털실 뭉치가 들어가 있고 또 바늘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아낙네들이가 받아갖고 다 짜갖고 옷을 만들어갖고 이제 털실로 장갑 목도리 이런 거 만들어서 하고 그런 이제 저런 케어 패키지가 와서 지금도 케어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나라의 이런 단체들이 모금하고 단체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갖고 사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단체 중에 하나가 월드비전입니다. 그 월드비전은 사실 원래 이름 여기서는 한국 선명회라 그랬는데 문선명 재단하고 혼동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름을 나중에 영어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컴패션이라는 단체도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외에서 모금한 걸 가지고 여기 와서 도와주던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저 시원스쿨은 왜 들어가 있죠, 저게? 해킹 당했나 봅니다, 제가. 자, 이거는 국립의료원인데 아마 여러분들 국립의료원에 뭐 예방주사 맞으러 한 번쯤 가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국립의료원 적었고요. 저거는 이제 스칸디나비아 3국이 이제 세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제 세우자 그래갖고 저 병원을 세우고 또 병원만 세우면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또 그 간호사들은 또 어떻게 의사 간호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다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지어주는 거 말고도 기술을 이제 그 운영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립의료원이 저때 설립되었고 뭐 그 옆에 그 실제로 저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저기 기거하면서 우리 이제 그 의료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게 이제 그 후에 남아갖고 국립의료원이 지금 아직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서울대, 의대, 공대, 농대 요걸 보시면 의대, 공대, 농대 요게 다 기술이 필요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데입니다. 요 분들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청해서 연수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그 기술을 배우게 하거나 또 저분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연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또 다른 대학에서도 이제 이런 연수들을 했는데 요런 거를 이제 기술 협력이라 그래요. 기술 협력. 그래서 전문 인력을 이제 트레이닝 시킨 거죠. 기술 협력. 그래서 우리가 요런 미네소타 프로젝트 요런 비슷한 것들을 또 통해서 다녀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도 미국에 이제 의사인데 미국에 가서 저 그 트레이닝을 받고 오셔서 이제 그 의사로 활동을 하셨던 적이 있죠. 그래서 아마 요런 것들 신문이나 이런 데서 혹은 주변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그 키스트죠. 키스트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미국이 할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과학기술연구소가 필요하다. 이 미국이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기술연구소가 벌써 필요한가? 산업막 뭐 이제 그 직업 훈련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기술연구소는 한 발 더 앞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단계에서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때 이제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건립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한편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하고 이제 그 5년씩 해갖고 계획을 세웠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인데도 꼭 그 무슨 계획 경제, 공산주의처럼 계획을 세워갖고 그렇게 했는데 저게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어떤 나라는 이제 남미의 나라 같은 데는 야, 우리 이제 원재료 같은 거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나라에서 물건 만들어서 우리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그거 쓰게 그래갖고 국제 경쟁력이 있게 하자. 이렇게 하는 이제 산업화 방향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입 대체 산업화라 그런다면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잘하는 거는
많이 해갖고 수출하고 우리가 비싼 거는 우리가 만들기 비싼 거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갖고 이렇게 갖고 수출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가 저거 하자. 그 산업 발전을 이렇게 하자 하는 이건 이제 수출 중심 산업화입니다.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이 중에 둘 중에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두 개 다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나라에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예, 그 저기 외제 학용품을 갖고 왔다든가 그러면은 아주 외제 하면 혼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 이게 연배 되는 분들은 지금도 뭐 외제차 타면 괜히 내가 매국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머릿속에 너무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안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국산모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도 수출을 엄청나게 했죠. 뭐 봉제라든가 그다음에 머리카락 갖고 이제 가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선 뭐 온갖 운동화 뭐 이렇게 해다가 나중에 이제 경공업에서 나중에 중공업 되고 뭐 지금은 뭐 몇 가지는 세계 최고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그 다음에 국가기관산업 이제 그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차관 도입을 하면서 막 저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조가 들어와서 잘 된 것도 있지만은 원조를 아주 경제 정책하고 딱 맞춰서 쓰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한 그런 또 대표적인 나라로 저희가 꼽힙니다. 이게 이러면서 이제 1970년에 새마을 운동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게 새마을 운동이 시작할 때쯤에는 이미 이제 도시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이 돼 갖고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농촌에서 그렇지 못하고 그다음에 농촌에서의 어떤 식량 자급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랄까 약간 뭐랄까 좀 절망적인 그런 이렇게 못 사는 그 상황에서 뭐 이렇게 막 내가 해봐야겠다 하는 이런 그런 게 좀 그런 스피릿이 좀 없었을 그럴 당시에 이제 잘 살아보세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막 이제 그 캠페인처럼 해나갔죠. 처음에는 캠페인처럼 해나가면서 또 그 정부가 어떤 좀 끌어주는 게 있고 또 거기 마을에 사람들 새마을 리더들을 교육을 시켜갖고 또 리더들이 끌고 가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마을 운동이 또 어떤 정신적인 운동 그다음에 농촌을 살리는데 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와요, 지금도.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인가에는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경북의 새마을 재단하고 뭐 한국의 국제협력단이라고 원조를 하는 기관이랑 이런 데가 다 같이 해갖고 새마을 국제 포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를 배우고 싶어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화공업이 이제 단계별로 지금 해갖고 철강, 비철금속, 전자, 석유화학, 기계조선 이제 6개 이제 전략 사업을 해서 중화공업을 육성했죠. 그랬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인프라를 지원해서 산업화를 도우려고 하는 원조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실패를 했어요. 사실 많은 나라에서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댐을 세웠다, 도로를 세웠다, 항만을 세워줬다. 그러면 이게 막 활용이 돼갖고 이게 생산성을 높이고 뭐 산업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뭐 처음에 뭐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려고 하면서 산업화를 했는데 산업화는 잘 안 되고 이것만 뭐 댐만 생겼다든가 뭐 항만만 생긴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용도가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미대에 못 묻히면서 이 인프라를 지어준 게 별로 소용이 없게 된 나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들을 정말 100% 이상 활용을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1970년대에 이런 산업화가 실패한 데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또 그 오일 쇼크가 왔죠. 우리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데 1973년에는 이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79년에는 이슬람 혁명 해갖고 그때 그 호메이 그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이란하고 친해갖고 그 테헤란로도 만들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이슬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이슬람교가 이제 잡으면서 이 두 오일 쇼크 사이에 그 석유를 생산량을 줄이면서 이제 석유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제 중동에서 석유 생산량을 줄인다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왜 지금 줄이냐? 어? 러시아 편이냐? 니네 지금 러시아를 도와주는 거냐?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지금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가 나쁜데 오일 가격까지 올라가면은 굉장히 큰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때도 굉장히 큰 위기가 돼서 국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나라들이 막 생겨나는데 우리나라는 이때를 아주 잘 넘어갔어요. 외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서 이제 잘 극복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온 것들을 이제 그대로 잘 활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발전을 이어나갔고요. 이때는 이제 미국의 원조가 처음에 이제 우리 해방부터 시작된 원조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일본 원조가 증가하는 기간이 됐습니다. 또 일본이 이제 원조를 증가하게 된 거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 목소리도 높았고요. 여러 나라에서.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원조로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래서 일본이 저때 이제 그 원조들을 좀 하기 시작했죠. 자기가 전쟁 나가서 피해를 준 데를 중심으로 원조를 했고, 우리도 이제 일본의 청구권 자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5억 달러를 가져와서 한 게 소양강댐, 포항제철, 포항종합제철 포스코가 있고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항만 또 농업, 영세, 제조업 등에 요 돈을 이제 투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포항종합제철이 항상 이제 늘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보상 얘기가 나올 때 그때 포항제철이 계속 나옵니다. 저기 뭐야 이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했는데 뭐 저기 보상을 안 받았다 하면서 이제 그러는 얘기가 바로 이 포항종합제철이 이제 저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저런 데가 지금도 다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이용하고 있는. 예. 저걸로 우리는 이 인프라 지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전부 다 지금까지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잘.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980년대는 1970년대에 막 오일 쇼크 때문에 막 디폴트라 그러죠. 채무 불이행을 해갖고서는 IMF에 돈 꺼다가 쓰는 나라들이 마구마구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 돈을 꽂아 썼죠, 그때. 그런데 이제 70년대에 그렇게 하면서 IMF가 돈을 빌려줄 때는 조건을 많이 달아요. 그래서 그 조건 중에 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개방해라 시장을. 그럼 다른 나라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개방해라. 시장도 개방하고 뭐 투자 이런 것도 개방을 해라.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같은 거를 또 민영화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달립니다. 그게 뭐냐면 구조 조정을 하라 이러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때 이제 돈을 꾸러갔던 나라들은 이런 구조 조정의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압력은 받지 않았지만은 어떤 자유화 개방화를 하면서 문을 열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좀 70년대, 80년대 들어가면서 경제 발전이 상당히 일어났어요. 우리가 86년부터 88년 연평균 12%, 80년대에 거의 10%에 가까운 이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였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서울 올림픽을 1988년에 성공적으로 치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힘을 얻어갖고 야,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는 원조를 받는 데서 원조를 주는 대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때 했고요. 근데 맨 처음에 사실 시작된 거는 뭐냐면은 원조를 그냥 순수하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갑자기 이제 기업들이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나라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가 조금 도와주면 잘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원조를 좀 가면서 같이 이제 들어가면은 상대방에서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더 원조랑 같이 오니까. 그래서 사실 만든 게 EDCF입니다. 이게 대외경제협력기금인데 요게 비슷한 게 일본에도 있어요. OECF라고.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이 원조를 주면서 다 일본 기업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보면 다 굴러다니는 차가 도요타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하면서 이제 그 원조랑 같이 산업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갖고서는 일본 원조를 많이 받은 데는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와 저거 정말 대박이다. 그래서 EDCF를 이제 만들어 갖고 했죠. 그래서 이게 순수한 돕는 것보다는 우리의 이제 경제 그거를 위해서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사실 경제가 잘 돼야 나라도 빈곤도 퇴치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경제 협력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요즘에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이제 차관을 받는 대상국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저 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원조 대상국에서 제외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1987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완전히 거의 이제 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후에는 원조를 이제 주는 나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얼만큼 원조를 받았냐면 이제 저만큼 10년마다 이렇게 보면 받았고 맨 앞에 저 하얀 막대기는 무상 원조, 그 다음에 그 파란 막대기는 유상 원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9호는 대부분 무상으로 갑니다. 무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무슨 인프라는 이건 유상으로 보통 옵니다. 그래서 저기 그 비슷해졌다가 그 다음에 1970년대는 우리가 유상원조를 굉장히 많이 갖다 썼죠. 저게 산업화의 유상원조를 인프라를 위해서 많이 갖다 썼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1990년대는 또 늘어났느냐 무상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무슨 뭐 어려운 거 받았나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99년까지도 받기는 했는데 원조의 뭐랄까 트렌드가 옛날에는 이제 원조를 주는 OECD의 그 DAC 회원국들이 옛날에는 유상 원조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받을 때 유상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90% 이상이 뭘 줬다 하면 무상 원조로 줍니다. 유상 원조를 많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유상 원조를 많이 주고 이제는 대부분 무상 원조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랑 일본과 우리는 이렇게 그 OECF랑 EDCF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굉장히 한참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하루 아침에 이거를 딱 바꾸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유상 원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유상 원조보다 무상 원조가 늘어나면서 저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121억 불에 이제 그 원조를 받았다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1년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고 1995년에 $10,000가 넘었고 OECD에 가입했고 1996년에 그러자마자 1997년에 이제 아시아 금융 위기로 해갖고 우리가 긴급 경제 구조조정 협력 자금을 지원을 받아요. 그 IMF라든가 IMF는 이제 그 어떤 통화 안정성을 위해서 돈 빌려주는 데인데 거기서도 받고 이제 세계은행에서도 받아갖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91년에 유엔 가입하고 이 시기쯤에 코이카라는 걸 설립을 했어요. 이 코이카는 그 영어로는 이제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에이전시 한국 국제 협력단이라고 하고 요새는 코이카라는 이름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맨 처음부터 이걸 딱 설립한 건 아니고 그 전에 해외 이주 개발 공사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인력을 이제 그 중동 쪽에 많이 보내면서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해서 해외 이주 개발 공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80년이 지나면서 이제 90년에 들어서면서 그 기능이 별로 이제 필요 없게 되자 우리가 이제 이주 노동자를 보내는 게 이제 줄어들자 이거를 코이카라는 거로 이제 재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분과 또 새로 뽑은 분들이 같이 이제 코이카를 설립하게 되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냥 주는 자금, 무상 원조 이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유상 원조를 하는 데는 이제 EDCF를 하는 거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상 원조를 하는 데는 외교부가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밑에 기관들이 있는데 이 외교부 밑에 무상원조를 이제 쓰는 데는 코익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밑에 유상원조를 쓰는 데는 수출입은행이고, 수출입은행에서 이 EDCF라는 이 자금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도대체 크냐, 이거 다 합해서. 네. 내년에 4조 5,400억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돈이죠. 우리나라 이제 R&D 자금이 아마 30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5조가 넘는 돈을 지금 이제 이 두 기관에서 이제 주로 쓰고 있고, 물론 이제 여기 말고도 그 뭐 농림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에서 조금씩 원조 자금을 쓰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대체로 이제 두 기관에서 많이 씁니다. 이 돈이 이렇게 많다는 건 뭐냐면 이거 쓸 사람과 쓸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없던 돈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건 이거 누군가가 쓰고 그다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축구 경기가 없었을 때는 축구 선수가 필요 없었지만 축구장이 뭐 한 10개쯤 늘어나고 20개쯤 늘어나면 여기서 다 경기들을 해야 되는데 축구 선수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이게 이 자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전에는 이제 1990 몇 년에 이제 그 1억 불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22억 불 이렇게 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뛰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정부 예산에서 이렇게 막 몇 배 자꾸 뛰는 거는 별로 없는데, 요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앞으로도 굉장히 늘어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국제개발협력 하겠다 그러면 그게 먹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하지 마시고 그냥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95년에 세계은행이 이제 차관에서 졸업했고 2000년에 마침내 이제 ODA 다크에서 ODA 대상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가 바야흐로 공식적인 선진국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선진국이냐 아니냐 이건 사실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이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자, 여기 한국의 경제 발전 이걸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구매력 환산에서 조금 이제 조정을 한 거예요. 구매력 환산이라는 거 물가도 다 감안해 갖고 국민 소득을 이제 환산을 해 갖고 한 건데, 저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쭉 올라갔잖아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저게 한국입니다. 한국. 그래서 맨 밑에 케냐잖아요. 케냐, 인디아. 그러면서 이제 뭐 칠레라든가 멕시코가 이제 비슷하고, 멕시코가 더 높았다가 이제 지금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 한국이 저렇게 늘어나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맨 위가 일본,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에 코리아, 이 순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우리보다 조금 앞섰고, 조금 지나면 타이완, 한국, 일본 순서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그 1인당 거기에서는 바뀌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게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죠. 자, 이제 공유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인데요. 사실 앞에 게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이제 별로 경험을 또 안 해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5년부터 이제 조금씩 뭘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드릴 텐데, 네. 이거를 뭐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1965년에 우리가 한국 정부 자금으로 개도국 영수생을 초청한 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63년에 이 개도국 연수생을 초청을 하는데, 미국의 원조가 세계에서 제일 커요.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 돈을 써야 돼, 누가.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 공무원 연수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공무원 이제 연수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 댈 테니 다른 나라 공무원을 데려다가 니네가 연수시켜. 그래갖고 돈을 대준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이 생각할 때, 이거 별로 돈도 안 드는데, 좀
포문 나는 것 같은 공무원 이제 모셔다가 이제 하면은 또 친해지고 이렇게 우리 나중에도 좋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시작한 게 우리나라의 그 원조의 최초입니다. 그래서 65년에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금으로 개도국 연수생 초청해서 데려와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가도 파견해보고 의료단도 파견해보고 이제 하면서 조금씩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규모로 했어요. 뭐 10명 파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은 규모로 이제 하다가 72년에 가서는 웬일로 막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는 데가 생겨갖고 이게 먼저하고 태권도 사범을 막 보내고 그래서 지금 막 남미에도 태권도 도장들이 막 있어요. 그때 간 사람들이 가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최초의 무상원조 사업은 1977년에 한국의 기자재를 개도국에 이제 공유하는 그런 물자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 무기를 폴란드가 사갔다. 막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싹쓸이하냐 막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무기가 어떤 레벨이 됐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한국 기자재가 어떤 수준이 이제 됐기 때문에 저렇게 그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 원조 사업을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9억 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차츰 원조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87년에 이제 그 대외경제협력 기금을 설립하게 되고 그 전에도 이제 부처마다 이제 개도국 인사들을 초청해서 그 협력을 하는 거를 했는데 연수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서 연수하기도 하고 요런 거를 전부 기술협력이라고 합니다. 기술협력. 그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해와서 노동부도 직업훈련원 쪽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직업훈련원을 엄청 많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직업훈련원 교사들이 많아고 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 거의 30년 전에 만난 이제 정수직업훈련학교에 그 교육부장으로 계시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정수직업훈련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수직업훈련학교에서 해외에 이제 개도국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면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그 사람들 데려다 집에 와서 밥도 먹이고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해갖고 이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코이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직업훈련 학교에 가서 그 과정도 만들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분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연결이 돼갖고 사실 제가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하고 만든 단체가 지구촌 나눔운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거기에 이제 이사장입니다. 근데 지구촌 나눔운동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베트남에다가 직업훈련 학교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세우기로 하면서 초대 원장으로 가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갖고 그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분 그래도 거기서 뭐 살아야 되니까 그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제 모금을 막 하면서 또 사업비를 모금해야 되는데 이분 돈 드릴 것까지 모금하려면 많으니까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뭐가 있나 봤더니 코이카에서 봉사단으로 내보내는 벌룬티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숙식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정부에서 해주는 이제 정부에서 원조 자금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갖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UN 벌룬티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 돈을 코이카 벌룬티어는 한국 세금으로 하는데 이 UN 벌룬티어는 UN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아요. 이게 UN이 돈을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 우리 이분 보내야겠다 그래갖고 막 해서 최초로 민간단체에서 그분이 이제 이 UN 벌룬티어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3년을 우리 이제 그 직업훈련학교에서 이제 그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제 가르치고 하는 거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되기 얼마 전까지 70한 몇 세인가 70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그분이 그런 전문가 프로그램이라 그러거든요. 전문가로 나가갖고 뭐 무지하게 많은 나라에 나갔고 그 나중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코이카가 크게 그러니까 직업훈련을 세웠는데 그 프로그램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은퇴하고 쉬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분처럼 사실 은퇴하시고 나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런 일을 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지금도 또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코로나가 하면서 조금 줄이겠다 해서 안 하셨는데, 이런 이제 그 분도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89년에 이제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미국에서 1961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런 그 다른 나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좀 눈을 띄어 갖고 와야겠다. 그냥 맨날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피스 콜프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스 콜프스인데 이 콜프스라는 게 보통 이제 그 뭐 군대 뭐 이런 뜻인데, 근데 그런 뜻인데 이제 뭘 위해서? 피스를 위해서. 이게 그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제 전쟁이 나면은 젊은이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거기서 막 죽고 다치고 막 젊은 그 시절을 막 희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가서 평화를 심어라. 이런 뜻에서 이제 평화봉사단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때 89년에 거기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제 유네스코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코이카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해외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 2,500명까지 1년에 내보냅니다.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숙식 제공하고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 뭐 한국어도 가르치고, 뭐 간호 쪽도 하고, 의료 쪽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봉사단 활동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금 활동들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외 경제협력기구 EDC 기금 EDCF와 한국국제협력당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스펠링 틀렸으면 대외 경제협력기금입니다. 이거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은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안 계신데,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게 거의 30년 됐어요. 제가 그 1995년에 제가 이제 그 82년부터 92년까지를 미국에서 공부하고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그 느낀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자원봉사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크리스찬들이 되게 그 인구가 많고, 그런데 요새는 조금 이제 조금 크리스찬 이렇게 늘어나는 그게 좀 늦어졌다고,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그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그런 나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유교 문화가 굉장히 퍼져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사실 교회에 막 문 닫아요, 진짜. 교인들이 안 와서.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그냥 빌려서 갖고 한인교회가 마치 주인처럼 막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국가를 건국부터 이제 크리스찬 문화가 굉장히 이제 또 퍼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해석인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죄를 짓고 또 뻔뻔하게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를 지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그냥 해석하기에 미국 사람들은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데 이제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발각이 돼도 그냥 막 뻔뻔하게 나오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가 이제 깔려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이 보는 순간부터 창피하기 때문에 걸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막 더 뒤집어지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옆길로 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옆길로 갔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근데 옛날에 제가 강의를 이제 한 20몇 년 전에 하면은 꼭 질문하실 때, 우리나라도 못 사는 사람이 맞는데 왜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되나요?가 꼭 나와요. 그래서 저도 막 고민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이분들한테 설득을 할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너무나 편해요. 좀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쫙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 사랑하라 그러셨지. 나그네, 과부, 고아 하라 그러셨지. 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 이거 굉장히 쉬운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통해요. 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이거 공여국이 왜 하냐라는 걸 막 하는데 우리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맨날 121억 받았는데 이게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냐? 10배도 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우리도 개도국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만약에 개도국이 우리나라 물건 안 사가고 위주노동자 안 보내고 뭐 하고 해봐라. 그럼 우리도 다 의존하고 사는 건데 서로 상보 상조하는 사회다.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다가 나중에 가갖고 뭐 놀러 가서 다른 나라 이제 놀러 가고서는 캄보디아 가서 돌 맞아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협박돼 가면서 이거 방송에 안 나가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기후 변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고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난도 있고 이거 미리미리 같이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낳은 애들, 손주들이 다 이거 당하게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선진국들이 나서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닌 탓은 아니겠지만 많이 이제 이런 인식이 개선이 돼 갖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궁금해하진 않아요. 왜 우리나라가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하면서 굉장히 그 전에는 우리나라나 미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미국에 가보시면은 미제를 찾기가 어려워요. 미국은 그냥 R&D만 하고 전부 다른 나라에서 다 가갖고 중국이 문 닫으면 진짜 물건이 막 없어갖고 휴지도 왜 그렇게 그때 막 사갔냐. 중국이 이제 이거 저기 문 닫으면 그 다음에 이제 휴지 안 나온다 그래갖고 막 사가고 그랬거든요. 이것처럼 이제 이게 뭐냐. 그 물건들이 이제 세계 여기 곳곳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딱 문을 닫고 이동 제한을 해버리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안 오죠. 그 다음에 사람이 안 오죠. 막 이러면서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지금 한동안 어떤 그게 있었냐면 야,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 우리가 생산해야겠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거를 잘 해야지 되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G20 같은 데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뭐 자동차에 대해서 뭐 하고 미국과 달리 규제 걸고 뭐 이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사실은 조금 뒤로 간 상태예요. 그래서 요게 다시 와야 되기는 하지만 그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런 선진국들이 나섰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녹색 기후 기금이라든가 뭐 녹색 GGGI라는 녹색 기후 변화 연구소 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이제 이랬었죠. 그래서 2000년대 돼 갖고서는 이제 요건 이제 2000년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대외 거죠. 이 ODA를 이게 잘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특화된 어떤 전문 분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ODA를 어떻게 잘 해볼까 하고 종합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것도 출범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유상원조는 기획재정 그때는 재경부가 뭘 얘기하고 외교통상부가 뭐 이제 무상원전하고 이렇게 다 뿔뿔이 했었는데 이때 이제 2006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부처에서 장관들이 오고 또 민간위원도 들어가서 이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입해갖고 들어가게 됐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ODA가 쭉 이제 이어져 오는데 다음에 네. 그래갖고 2010년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정권이 바뀌면 정책 뒤집기를 엄청 잘하잖아요. 지난 한 몇 년 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사실 그 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서 거의 안 바뀐 거의 유일한 분야예요. 보통은 이랬다가 뒤집었다 저랬다가 뒤집었다 막 그러는데 이거는 그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왜냐 이거를 가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 안에 들어가서는 그 앞에 저 사람이 얘기하고 왔는데 왜 네가 얘기했어? 그리고 확 뒤집을 수가 없는 이런 분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꾸준하게 이 비슷하게 이게 연결이 되어 왔었어요. 조금씩만 달라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오다가 이제 2010년에 국제화의 협력 기본법이라는 기본법, 이 모법이 정해졌죠. 모법이 이거 원조는 이렇게 한다라는 이제 기본법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매 5년마다 이제 그 기본 계획 5년 동안은 우린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이런 이제 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틀을 이제 잡게 됐죠. 틀을 조금씩 ODA를 하다가 틀을 잡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2000년도 들어서면은 세상이 굉장히 바뀔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앞으로 바뀌는데 이게 대단히 뭐가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일자에는 다 이렇게 빈곤 문제 때문에 다 고생했지만 이자가 되면 이거 원조를 잘 써서 빈곤 문제를 좀 퇴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갖고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OECD라는 거기 회원국가에서 막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려면 우리 공동 목표를 만들어서 다 같이 그 공동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지. 각자 다른 목표를 갖고 한 뭐 200개 목표를 추진하면 이게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한 8개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OECD에서 만든 걸 2000년에 UN이 이거를 채택을 했어요. UN이 채택을 해갖고 2000년도에 이제 9월에 UN 밀레니엄 정상회의라는 데서 이제 밀레니엄 선언문에 이거를 이제 8개 목표를 채택을 했어요. 그 이제 이 민간 단체들도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2000년도 5월에 민간 단체는 유엔에서 회의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때 갔는데 가고 이제 우리가 이 그 공동으로 이제 목표를 세워갖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회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그런 민간 단체들이 이제 NGO라 그러잖아요. 보통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해갖고 비정부 기구 민간 단체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8개를 뽑았는데 그때 8개가 이렇게 딱 보시면 1번부터 7번은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될 목표고 8번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같이 해야 될 목표예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1번부터 7번이 뭐냐 하면은 다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예요. 요 유엔의 인권 선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1948년에 유엔이 이 유엔 헌장 유엔의 그 인권 선언을 했는데 이게 그 동안에 안 지켜지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 논의도 그렇게 막 그 활발하게 안 해대다가 여기에 딱 목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1번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절대 빈곤 퇴치,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 비율을 반으로 줄이자. 반으로 줄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초등학교 교육을 졸업하게 하자. 세 번째가 이제 양성평등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교육 수준에서 성별 차이를 없애자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사망률하고 모성 보건인데 이건 뭐냐면 5세 미만 사망률을 3분의 2 감소하고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 감소하자. 우리 이게 왜 이런 게 목표에 들어갔을까 하지만은 사실 아이가 날 때까지 의사는 물론이요 3파도 한번 못 보고 애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아직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3대 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에이즈, 말라리아, 폐결핵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증가 속도를 거꾸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이 확산을 저지하자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7번째가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
그런데 사실 저 안에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속 가능한 뭐가 아니라 슬럼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를 줄이자. 그 다음에 깨끗한 물과 그 위생 시설을 지원하자. 예, 그런 것들입니다. 물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갖고 그런 것들이 이게 1번부터 7번이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좀 해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요 7개를 하고 이렇게 목표치를 딱 하고 2015년까지 하자라고 이제 목표 달성 연도까지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국제사회가 이 목표를 정한 게 거의 처음입니다. 여태까지는 원조 얼마 했냐, 어디다 얼마 썼냐 이런 얘기만 했지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 건 사실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들어가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원조를 잘하고 많이 하자. 두 번째가 외채 때문에 너무 힘든 나라가 있으면 좀 감해주자 하는 외채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역할 때 그냥 그 가난한 나라들에다가 너무 관세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쿼타 이런 걸 가지고 해갖고 못 들어오게 막 막는 거 이런 걸 하지 말자라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거 외에 돕자는 게 예를 들면은 의약품에 좀 너무 그 지적 재산권을 해갖고 비싸게 파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낮추자. 그 다음에 컴퓨터를 보급하자.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걸 보급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거 8번은 이제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위해서 이제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2015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이었죠.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가시면서 이제 가실 때는 요 MDG였고 오실 때는 요 SDG를 만들어 놓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MDG를 이렇게 보면서 이걸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 그래서 MDG라 그래요. 새천년 개발 목표가 달성되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로 그냥 끝날까? 아니면 할까? 이거를 이제 결정짓는 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셨는데 이게 끝나는 2015년 3년 전 2012년도에 이게 꽤 괜찮았어. 이게 결과가 그래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한 15년만 더 하면 우리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갖고 3년 전부터 2012년 전부터 이 다음 준비를 했어요. 3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놓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럼 이게 얼마나 달성이 됐냐? 꽤 달성이 됐어요. 꽤 달성이 돼갖고 뭐 초등교육 같은 건 거의 다 달성이 됐어요. 거의 다. 다른 것들도 상당 부분 달성이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게 이제 지속가능 개발 목표 혹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예요. 이게 이제 아까 새천년 개발 목표는 금세 뚝딱 만들었어요. OECD에서 고위급들이 모여서. 근데 이게 3년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3년이라는 기간을 두니까. 그래서 전문가 그룹, 정부 관료 그룹, 그 다음에 이런 민간단체 NGO 그룹, 거기다가 밀리언 보이스에서 100만 명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온갖 얘기를 다 들어갔고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랬더니 17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거기에는 8개의 목표에 20개의 세부 목표였는데 이거는 17개의 목표에 169개 세부 목표예요. 그래서 딱 하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딱 보실 거예요. 아니, 야,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너무 이제 야심차게 만들어놔서 이제 나중에 2030년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됐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개도국에서는 이거를 거의 다 알아요. 개도국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알아갖고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고 뭐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게 선진국도 해야 되는 건데 선진국에서는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 모르실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럼 지속 가능이 뭐냐? 지속 가능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속 가능의 그 개념은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면서 환경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정도 살기 좋은 사계절. 산에 가면 나무가 있고 바다에 가면 물이 깨끗하고 뭐 이런 건데 만약에 내가 낳은 아이들, 걔네들이 낳은 아이들, 이렇게 다음 세대가 지금 내가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를 즐길 수 있느냐 하는 게 이게 지속 가능 발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워갖고 뭐 이렇게 되든가, 뭐 산에 나무가 다 없어졌다든가, 바다가 막 오염됐다든가,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게 있는가 하면 지속 가능에 또 다른 목표가, 다른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게 지구가 둥글게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여기 북반구에 살지만 저기 남반부에, 뭐 남미에 사는 사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서아시아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사실 같은 세대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원해서 그 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낳고 나서 보니까 누구는 아버지가 빌 게이츠인데 누구는 아버지가 없어 나왔더니, 아버지는 뭐 없고 엄마만 있는 집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하다 여기 태어났는데 먹을 걸 못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거는 이 지구 자체가 하나의, 말하자면 우주선인데, 하나의 우주선, 지구 폭발하면 다 죽는 거예요 사실. 우주선인데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거를 해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이것도 지속가능 발전의 그 하나의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평적 개념이 지금 말씀드린 개념이고, 세대별로 하는 게 수직적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그 빈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수평적 개념에 대한 그 얘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그런데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트너십을 갖고 다른 나라에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한국은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꿈과 희망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1번부터 6번은 아까 그거랑 거의 유사해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가 아까 2분의 1은 됐으니까 더 이제 거기서 더 얼마큼을 할 것인가 해갖고 이렇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7번부터 보시면 여기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저기 청정 에너지면서 살 수 있는 에너지, 너무 비싼 거 말고요. 살 수 있는 에너지. 그래서 저기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띄어서 이제 13, 14, 15를 보시면은 13의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 14의 물 밑에 사는 생물, 15의 땅 위에 사는 생물. 하나님이 주신 저기 생명체입니다. 자,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도 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체들도 살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정말 보호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에너지, 기후, 그 다음에 생물, 이것이 이제 여기 환경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갔냐면 이제 경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왜냐하면 아까 앞에 새천년 개발 목표에는 경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을 보러 와요,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을 보러 왔는데 없어요. 새마을 운동을 아직까지 하는 데가. 왜냐? 다 벌써 해갖고 끝나갖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게 새마을 운동의 결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 발전의 그 과정이 지금은 안 보이죠. 왜냐면 벌써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빈곤 문제, 식량 문제, 그 다음에 뭐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제 말씀 뭐냐면은 이 사회 개발을 위해서는 경제 개발이 뒷받침돼줘야 그 문제가 끝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빈곤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밥을 주면은 밥이 전달되지 않는 순간 말짱, 이제 도루묵이라 그러면 안 돼.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경제 발전을 여기다 넣게 됐어요. 경제 발전.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이제 좋은 일자리와 이제 경제 발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9번에 가 보시면은 이제 산업, 그 다음에 혁신, 인프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경제 발전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11번에 보시면은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 사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이거는 뭐냐면 경제 발전과 환경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만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사회여야 된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고 10번이 이제 불평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하는 문제. 요거는 이제 민간 단체들이 야 불평등 문제 꼭 넣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거는 민간 단체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16번에 보시면은 이제 평화,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제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는 안 들어갔지만은 여기 17번 파트너십을 조금 더 이제 여기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동안에 아무리 잘 만들어놨어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제도를, 좋은 제도를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16번에 들어가고 17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원조를 하는 데나 원조를 하는 단체들을 보면은 다 우리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뭘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질병 퇴치를 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물을 합니다. 이렇게 갖고 얘기들을 하고 해서 이쪽 분야에서는 다 이제 알려진 얘기들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게 이제 그 막대 그래프가 우리가 얼마나 그 원조를 많이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올라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에 그 선으로 된 거 0. 얼마 된 거는 국민소득의 몇 퍼센트를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소득의 몇 퍼센트를 했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그동안의 그 트렌드고, 이게 이제 2020년도입니다. 자, 2020년도에 모든 나라가 지금 그 코로나의 그 타격을 입어갖고 그 ODA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다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1612억 달러를 했어요. 1612억 달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독일, 세 번째가 영국, 그 다음에 일본, 프랑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7 국가 중에 이제 그 이탈리 이렇게 빼놓고는 다 저 앞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고 한국이 뭐 보통 18번째쯤 합니다. 18번째쯤. 근데 얼마를 했냐면 22억 5천 불을 했어요. 22억 5천 불. 그래서 이제 저렇게 했는데 우리보다 이제 뒤에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2021년에는 어떻게 됐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 경제가 어렵고 했는데 이거 보시면은 1789억 불 늘었어요. 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28억 불 해갖고 우리나라도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이 상당히 이제 늘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액수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소득의 몇 퍼센트를 하느냐. 그래서 국민 1인이 얼마를 냈느냐, 몇 달러를 냈느냐, 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카운트를 해요. 요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줄이 쭉 거 있잖아요. 이게 평균이에요. 0.32. 근데 여기에 0.7 이상한 나라들이 있어요.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나라가 0.7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0.7은 뭐냐면 1970년도에 유엔에서 자, 잘 사는 나라는 국민소득이 0.7% 정도는 해야 돼. 그래갖고 다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0.7%를 하자고 합의를 한 다음에 몇몇 나라들이 그래? 유엔에서 합의했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뚝 떼어서 내야지. 그래갖고 그냥 바로 0.7%한 나라가 있어요. 예, 덴마크, 예, 스웨덴 이런 나라들. 저기 보시면은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나라들이 1970년대 이때부터 0.7% 이상을 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독일, 영국이 있잖아요. 독일하고 영국이, 독일은 이제 그 메르켈이 그 시리아 난민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면서 그 그리스 쪽으로 해서 오는 난민이라든가 난민을 이제 받으면서 그 난민을 독일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 위해서 이제 뭔가를 제공하면 이거는 원조로 칩니다. 이거를 독일에서 썼어도.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비드 19에 대해서 이게 그 독일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뭐 백신 개발이나 뭐나.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그 얼마를 내겠다 하고 딱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확 올라가고 0.7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0.7%를 법으로 딱 정했어요. 자, 유엔이 하자 그러니 우리 몇 년 전, 이게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0.7%로 딱 법으로 정해서 0.7%를 했어요. 그래갖고 저기까지가 이제 그 0.7%를 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0.14% 했어요. 그래서 요거 사실은 옛날에 지금쯤 되면 0.2%가 넘어가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요거는 우리 그 전에 옛날에 계속 거듭 대통령들이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들이 다 못 지킨 약속이에요. 그래서 계속 다음 대통령이 다음에 그 0.2% 목표 연도를 뒤로 늦추고 그 다음 대통령이 또 뒤로 늦추고 이렇게 하고 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0.14%고 사실 이게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라서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사실 턱 대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공감대를 이제 그 만들어 갖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이 얼마 되느냐? 0.17%예요. 0.2%도 안 돼요. 근데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물어보면은요, 너네 우리가 외국에 얼마나 원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럼 막 5%, 국민소득의 막 10%막 이런데요. 그래서 아니 미국이 아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냐고 겨우 0.17%를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도 미국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저기에 자기네 나라가 엄청 갖다가 돈을 쏟아붓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이제 그 국민소득 대비 그렇게 많지 하지는 않고 대신 미국은 개인 그 저기 기부가 굉장히 많아요. 도네이션이. 그래서 개인 기부가 이 ODA를 능가할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미국의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0.16%가 됐어요. 그래서 꽤 늘어났는데 이제 올해는 불행히도 이 달러금이 너무 높아져 갖고 원화로는 늘렸는데 달러로 이제 환산을 해서 아마 내려갈 것이다. 이제 올해는 그래서 좀 약간 좀 뒤로 후퇴할 것 같고 저기 보시면 영국이 0.5로 떨어졌을 거예요. 영국이 0.5로 떨어졌죠. 법으로 정했는데 영국이 경제가 하도 나빠갖고 이거를 0.7을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0.5%로 그냥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이 너무너무 경제가 나빠서 아시다시피 이제 40일 만에 지금 수상도 바뀌고 막 이러는 상황이라서 인플레가 막 10% 넘고 막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영국이 별로 높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저기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뭐 덴마크가 조금 뒤처진 덴마크 이런 데는 계속 그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나머지 큰 나라 중에는 가장 이제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렇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0.18로 약간 올렸네요. 네, 그럼 우리나라 ODA 이제는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냐? 해마다 베트남이 제일 많이 가져가요. 우리나라의 베트남 사랑은 대단히 참 그런데 그럼 왜 베트남이 많이 가져가느냐? 이게 그전에는 사실 두 번째는 방글라데시가 아니었고 이해 2019년에 방글라데시였어요. 그전에는 뭐 다른 나라 아프가니스탄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베트남은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원조를 잘 쓰는 나라로 지금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조도 주겠다는 것도 경쟁이에요. 특히 유상 원조는 대단히 경쟁입니다. 이게 개발은행의 원조는 다 유상 원조예요. 세계은행 원조, ADB 원조 이런 것들, 아시아개발은행 원조 다 유상 원조고 한국의 이제 EDCF, 일본의 OECF 다 이거 유상 원조거든요. 이런데 원조들이 들어갈 때는 정말 잘 돈을 주고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나라 돈만 받아요, 베트남이.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골라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베트남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이 우리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를 되게 좋아해갖고, 항상 이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거의 바뀌는데, 이제 베트남은 거의 매년 1위예요. 우리의 원조를 많이 받는. 그러면 이제 돈이 어디로 가냐면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에 많이 갑니다. 뭐 사회 인프라라는 건 뭐냐면 병원 지어주고 직업훈련학교 세워주고 그다음에 학교 세워주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인프라는 경제 발전에서 뭐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뭐 항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인프라 쪽에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돼서 빨리빨리 넘어갈 텐데요. 이제 기본법을 보시면은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네, 이렇게 해서 2020년에 이거 법 전부 개정을 해서 이 ODA가 뭐다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OECD에서 얘기하는 ODA는 훨씬 간단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그 사회 복지를 위해서 한다.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정의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있어서 저기에 이제 그 기획재정부,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각 관계 부처 장관이 들어가고 민간 인사들이 한 7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신문부위원회가 있고 이제 그 실제로 정책을 하는 데는 기획재정부가 외교부가 이제 주무 부처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부처들이 조금씩 이제 또 ODA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원조는 아까 무상원조, 유상원조는 뭐냐면 양자간입니다. 양자라는 이제 한 나라에서 한 나라를 주는 거죠. 그런데 다자간 원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유엔에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세계은행에 주거나 우리가 IMF에 줘갖고 거기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기구가 여러 나라에 하기 때문에 이걸 다자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간이 한 65%, 다자간이 한 35% 정도로 이제 비율이 되어 있고 양자간에서는 무상원조, 유상원조가 거의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수출입은행 유상원조가 32.4%, 코이카가 이제 22.8%, 외교까지 합하면 한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기관이 30% 이렇게 돼갖고 우리는 지금 사실 이거를 거의 통합해갖고 다른 나라는 한 부처가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지금 과제는 이걸 어떻게 이제 통합해서 그 좀 더 일사불란한 정책을 할 것인가 하는 게 과제입니다. 자, 여기 이거를 이제 그 아까 유상원조는 거의 인프라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그걸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철도를 놓아준다든가 철도에 어떤 그 신호라든가 뭐 제어 장치를 한다든가 관제탑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큰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만 특별히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제 수요 조사, 타당성 조사하고 실제로 가서 이제 그거를 짓고 또 감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코이카는 뭐냐 하면은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직업훈련학교 지어주고 기술협력 사업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많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코이카입니다. 이 코이카 사업인데 코이카 사업은 여기에서 국별 협력 사업은 저 나라에서 병원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랑 같이 협의해갖고 그 병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까지 이제 그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연수 사업은 뭐냐면 전문가들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거기서 공무원이나 또 그쪽 사람들을 초청해서 연수를 하는 게 이제 글로벌 연수 사업이고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주니어 젊은 전문가들을 내보내서 양성한다 해서 글로벌 양성 사업이고요. 지금 이름은 막 저렇게 복잡하게 지어놨지만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과 시민사회 협력 사업은 뭐냐면은 코이카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단체가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혹은 PPP 해갖고
기업과 단체가 하는 거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혹은 기업이 하는 걸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NGO가 할 때는 NGO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이 지역의 그 커뮤니티를 잘 살게 소득을 지금보다 뭐 2배로 만들겠다. 그래서 5년 동안 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이 프로젝트를 이제 공모에 넣어갖고 이게 당선이 되면은 네. 당선이 되면은 채택이 되면은 80%를 돈을 주면 우리가 이제 그 NGO가 20% 내고 이제 같이 이제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또 기업도 이런 걸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이게 수리하고 이제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직업훈련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회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내 갖고 정부 자금과 같이 해갖고 매칭 자금을 해서 이제 방글라데시나 그런데 이제 그런 젊은 친구들을 훈련하는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사업은 이제 그 자연재해가 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급하게 이제 구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협력 사업이고 국제기구와 같이 하는 거고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 국제선 탈 때마다 1,000원씩 냅니다. 그걸 다 모아서 질병 퇴치하려는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민간 단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 답니다. 그래서 공모나 혹은 입찰을 통해서 모든 거에 다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모든 NGO가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그 이사장을 있는 지구촌 나눔운동의 경우에 여기서 하는 사업이 국별 협력 사업 저희가 베트남에서 이제 그 지역 개발 사업을 했고요. 글로벌 연수 사업 이것도 했었고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했고 시민사회 협력 사업 그 다음에 그 국제 질병 고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또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 협력 사업, 국제질병 퇴치기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업은 국제협력당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들어가서 하는 선수들은 누구냐면은 이렇게 NGO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이런 게 있는 줄을 모르던 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연구원들이나 이런 데. 그리고 이제 분야는 이런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범분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이나 농촌경제연구원 뭐 이런 데 계시던 분들이 조기 은퇴하고 여기 이런 전문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전문가라면 좀 더 시간을 유연하게 쓰실 수 있고 해외에 나서 이제 그 일은 하셔야 되지만 또 보수에 있어서도 여기가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지만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몇 분이서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분야가 사실은 앞으로 이제 좀 주목받는 분야고 저기 특히 이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봉사단 내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봉사단 내보내는 프로그램은 이거는 이제 70세까지 나가실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나이 제한이 있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70세까지 이제 나가셔서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그 숙식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파견을 하는데 저 글로벌 연수 사업에 전문가 파견을 하면은 또 전문가의 그 페이를 받으면 이 전문가 페이는 상당히 컨설턴트 정도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전문 영역을 갖고 이쪽에 전문 영역을 갖고 뭐 조기 은퇴하거나 아니면 퇴직하셔서 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중점 협력국인데 저 왼쪽은 이제 2020년까지 이제 이쪽은 오른쪽은 중점 협력국 20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넣냐면은 이 나라들의 우리나라가 주로 여기에 돈을 많이 집어넣어요. 다른 나라들보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나라에 돈을 이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몇 개 나라에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중점 협력국으로 나온 나라들이 이런 겁니다. 네. 여기 자세한 거는 그 출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바뀌었지만 그 제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뭐 재미도 없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왜 그 코이카나 이런 것들, 제가 유상원조 쪽은 안 얘기했지만 유상원조도 사실은 들어가서 다 그게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전문가 컨설팅 회사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있는 지구촌 나눔운동도 되도록이면 저 원조 자금을 많이 모금하는 것도 좋고 모금도 많이 해서 이제 개인들의 모금도 해서 하지만 저 원조 자금을 되도록이면 많이 갖다 쓰자. 왜 그러냐 하면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잘하는 데가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참 좋은 자원이다. 자원이다. 크리스찬들에게. 자,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제 아까 이게 그 찬송가 이제 가스펠송 같은 거 나온데 보니까 살은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뭐 정말 보람되게 뭐 이렇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진짜 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사실 꼭 막 60세, 65세까지 딱 월급 생활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런 분야에 준비를 해나가다가 어느 때 이게 사실 외국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눈으로 보면서 삶을 바꾸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물론 성경책 가지고 선교하러 나가갖고 바로 선교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면은 훨씬 더 이 정부가 쓰는 돈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도의 그 밑거름도 깔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는 저는 참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성도들을 시켜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토픽을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